안녕하세요. 조청영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 이탈리아 그러면 아무래도 파스타랑 이 피자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식재료들을 한번 가지고 이 대문사진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먹음직스럽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은 콜로세움 경기장의 모습이고요. 예, 뭐 거의 2000년 세월 동안 아주 굳건히 서 있는 예, 경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질은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이 콘크리트라는 게 원래는 이 기원전 2000년경 무렵 뭐 피라미드가 건축되는 것도 사실상 콘크리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현대 건물들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죠.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사실은 인류가 문명을 만들면서 이 함께 했고, 이 철도 사실은 2000년 이상 인류와 함께 했죠.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로부터 거의 2000년 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현대식 이 빌딩 구조물 아파트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서로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로 융합이 돼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는 사소한 것들도 이거와 이거를 합하면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력이라고 하나요? 여자 학생들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군요. 이 창의력을 발휘하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소재라는 것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콘크리트로 만든 콜로세움을 보면서 한번 융합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자, 먼저 이탈리아 전체 개요를 살펴본 뒤에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고요. 이 주요 역사 유적을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탈리아 로마로 먼저 여행을 떠난 후에 서유럽 국가로 가게 되면 아유 저게 뭐지? 이 로마에서 많이 봤던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차라리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돈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종합 하는 이 생각으로 이 이탈리아의 로마를 방문하시는 편이 이 여행의 또 다른 팁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피사의 사탑이 있고요. 뭐 이거는 기울어졌는데 왜 기울어졌을까요? 그것도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 대표적인 것이 이 아테네 민주주의로 유명한 발칸 반도가 있고요. 또 로마 제국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또 지중해 시대를 대서양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 이베리아 반도가 있죠. 이 대표적인 반도 국가들이고 이 반도 국가들 다 역사적으로 한 가닥씩 하던
이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대표적인 반도 국가로는 뭐 그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서 사실상 이 터키 지역,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하죠. 그 투르키예의 이그 콘스탄티노플이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한반도도 대표적인 반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반도 국가들은 이 대부분 이 구릉성 산지가 많죠. 뭐 국토의 한 7, 80%가 이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래서 어업이 해서 어업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하튼 이 반도 국가들은 이 자치적인 이, 이 반도 내에 이 어획물과 농산물을 가지고 목축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교역을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반도 국가들은 사실상 해외 무역을 이 발전시킬 때에만 이 국력이 신장하는 이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반도 국가들은 반드시 대외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죠. 다음으로 이 지방 문화가 이 이탈리아는 발달되어 있는데요. 뭐 앞서 독일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이탈리아 역시 1870년대에 이 처음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각 지역마다 도시국가도 있었고요. 또 뭐 신정 정치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가 이 정치 수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정치 체제가 이 이탈리아 반도 내에 이 소규모 국가들에 있었죠. 심지어는 왕정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보통 중세시대 그러면 영주와 이 농노들만 있고 성직자, 뭐 귀족 그리고 농노들만 있는 것으로 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국가 형태가 아주 다양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탈리아에 많이 존재했던 도시 국가들은 사실상 공화정 체제였고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뽑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이 시의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실상 그러한 다양한 선거 경험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크죠. 그런 중세사회에도 선거제도가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색, 뭐 국가색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방색이 강한 이탈리아는 지방색이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가 있네요. 여기 베네치아가 있고요. 제노바, 피사, 로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루비콘 강이 흐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루비콘 강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 줄리어스 시저가 생각이 날 거고,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사실상
이 어, 권력을 시저가 차지하게 되죠. 이 시저라는 거를 독일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카이저, 그리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면 짜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시저라는 말 자체가 이 권력을, 집중한 권력을 가진 자, 즉 독재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자, 여기 루비콘 강이 흐른다고 했었는데요. 이쪽입니다. 산마리노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가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북 쪽을 사실상 갈리아라고 원래는 불렀어요. 이 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니까 이쪽에 이 소위 말하는 말 타고 돌아다니는 야만족이 살게 되죠. 살고 있었죠. 뭐 우리가 보통 켈트족이라고 혹은 갈리아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프랑스, 지금은 프랑스가 되고요. 프랑스의 이 원주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지? 그래. 야만족. 야만족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면 갈리아족.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한 뒤에 이제 오른쪽을 딱 봤죠. 그랬더니 또 말 타고 다니는 이 야만족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갈리아를 평정한 뒤에 또 갈리아라고 붙일까? 했더니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게르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 게르만 갈리아라는 이 부족 명칭은 사실상 이 야만족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북부 지역은 알프스 산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북쪽 지역은 지형이 상당히 높고 임산업이 발달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버섯을, 그리고 버섯 등을 활용한 이 요리들이 발달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버섯 피자라든지 다양한 이 피자를 맛보실 수 있고요. 이쪽 남쪽을 나폴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도 피자가 있는데 피자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근데 토핑이 다르죠. 이쪽은 이제 어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지어는 멸치, 이 버섯, 이 피자도 있더군요. 아주 맛깔스럽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뭐, 이쪽은 시칠리아고, 이 지역은 최초의 이 로마의 속주가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사르디니아 섬인데, 이 사르디니아 왕국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통일의 주체가 이 사르디니아 섬의 이 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 이북 쪽에 이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는 대표적인 이 도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이 이탈리아 반도 내에는 한 100개국 이상의 이 소규모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탈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이웃해 있고요. 이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지방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세 시기부터 뭐 사실상 1500년 이상 이 독자적인 문화가와 예술이 꽃피운 이 국가색이 강한 국가가 이 이탈리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피렌체, 아울러서 이 패션의 도시로 유명한 밀라노, 그리고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 있는 북부와 이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지역적 격차가 심하고, 사실 북부 지역만 딱 떼어놓고 국민 총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면 유럽에서 어,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남부 지역이 이게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소득을 많이 까먹죠.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이 지역 갈등이 상당히 심한 이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고요. 뭐 이건 반도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뭐 그리 발칸 반도를 가셔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한반도 모두 구릉성 산지가 많죠. 이 북부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어서 상당히 고산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국기의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세 가지 삼색기로, 예, 잠시만요. 제가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초록색, 흰색, 빨간색인데, 이 잘못, 제가 만들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냐고, 저한테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요. 아유, 이거는 비공개로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이 프랑스의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 흔히들 이탈리아 삼색기라고 부릅니다. 이 삼색의 유래는요, 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의 산림과 국토의 초록,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애국과 열혈의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정말 국기에 대한 유래는 나라마다 뭐 다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제일 태극기가 상당히 이 명확한 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약간씩 썰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썰도 있고요. 이 나폴레옹은 1796년부터 정복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이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치살피나 공화국이라는 위성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국가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따서 만든 삼색기였다는 것이죠. 예, 이탈리아의 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반도국으로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요.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약 1200km에 이릅니다. 총 연장
8,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죠. 예, 여기서 이 아드리아해는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맞겠군요. 이 아드리아해 이 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이 이제 흑해랑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오니아 해가 있는데 여기는 다도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발칸 반도로 혹은 아까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탄불이 있는 그 지역까지 이 끝없이 연결된 이 섬들이 있고 섬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뭐 돛담배를 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 이 길이라고 바닷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발칸 반도와 함께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이 되고요. 이 반도 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산의 형태가 우리나라와는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는 숲이 우거져 있죠. 그렇지만 뭐, 이 간목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700m 이상의 산지가 약 전국토의 35%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의 이 42%는 구릉지대고요. 나머지 23%가 평지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말하면 농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상당히 척박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탈리아의 기후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따뜻하고요.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자주 온다는 점이죠. 예, 여름이 상당히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서유럽으로 혹은 지중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실 때 한여름에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그리고 문화 유적이 대부분 돌로 이루어져 있죠. 이 돌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시원하기도 하고요.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1년 내내 온난한 이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8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이 강하고 아주 건조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씨 정도 되고요. 강우량은 600에서 1000mm 정도 되는데 한 1월부터 1월이 아니죠. 한 9월, 10월부터 한 4월까지, 4, 5월까지 이 비가 꾸준히 내립니다. 이 꾸준히 내린다는 말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가랑비가 계속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역사 지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앞서 콜로세움 경기장 외관을 어,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수용 인원은 5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이 근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이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고요. 혹은 모의 해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동물 사냥을 재현하는 경우가 있고 신화를 재현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기도 하죠. 예, 여기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네로 황제에 대한 평가가 요 근래에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이 네로 황제는 폭군이었냐를 두고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이 사실 그거를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군요. 이 원로원 세력, 다시 말하면 기득권 세력들에겐 이 네로 황제는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서민이나 평민들은 네로 황제를 숭상했던 걸로 보여요. 뭐 심지어는 네로 황제의 이 묘에 이 거의 500년 동안 아, 500년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 왜곡을 할 뻔했는데요. 이 100년 동안 이 싱싱한 꽃이 항상 헌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서민들이 네로 황제를 상당히 사랑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황제제 정이 만들어진 초반부에 이 황제의 권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이 평민과 이 원로원, 의원 사이에 이 갈등이 벌어졌고 그것의 희생양으로서 네로 황제가 이 폭군으로 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로 황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올림픽 다관왕이에요. 아, 이 올림픽 경기에 대회에도 참여를 해서 무려 20개가 넘는 메달을 아마 이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은 네로 황제였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서 뭐 물론 약간의 부정은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차 경주대회가 열리는데 원래는 이두마차 대회에 참가했는데 10두마차를 끌고 나갔어요.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출발하자마자 전복이 돼버리죠. 너무 이 두 마리 끌어야 될 마차를 10마리 끌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 버렸어요. 전복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도 하지도 않았는데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올림픽 사상 가장 다관왕이었고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어, 이 올림픽 참가 선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올림픽 경기 대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글쎄요. 자, 다음은 판테온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만신전이라고 해요. 만신전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독일 편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그, 뚜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 일요일인가? 그거는 좀 봐야지 되겠네요. 이게 거의 할로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1주차로 열렸던 거 보니까 아마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면은 토생절이라고 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 다 데리고 이제 조상들 묘를 찾아뵙고 헌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유럽에서도 우리의 추석과 같은 행사가 있구나. 이 유럽 사람들도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런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죠. 이 판테온의 경우에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이었는데 이 화재로 불타버리고요. 125년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게 됩니다.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혹은 제국 내 토착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좀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적의 성문 앞에 이제 교전을 하기 전에 이래요. 먼저 로마 12신에게 제를 올립니다. 그 다음 행사가 뭘까요? 예, 성 안에 있는 그 이름 모를 토착신이 있겠죠. 뭐 그 신이 무슨 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성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예, 이 성벽을 오르다가 이 좁쌀 같은 머리 위에 벼락이라도 이 신이 놓아져서 적의 신이 놓여서 벼락이라도 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생죽음이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의 신을 달랜다는 의미에서 이 적의 신에게 예를 표하게 되죠. 이 로마가 이 제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의 이 성을 지키는 수호신에게 뭐 예를 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 병사들이 이제 또 성문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로마 시민으로 함께 살래? 예, 이건 선택지가 세 개네요. 예전엔 두 개밖에 안 됐거든요. 죽을래? 노예가 될래? 무슨 얘기죠? 죽을래? 노예가 될래는 그 뭐 방법은 죽을 각오로 싸우는 법밖에 없겠죠.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이 피정복민으로서 자유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성문에 따와서 야,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로마 시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래?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러면 저 같은 이 매국노의 DNA, 죄송합니다. 여하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뭐 죽으라고 싸우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로마는 이 초창기부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확대했다기보다는요, 이 동맹 관계를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 영역을 확대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군사력만으로는 안 되죠. 뭔가 당근이 필요한데 뭐 그런 식이고 이 제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뭐 심지어는 정복지의 이 상층 계급에게 이 원로원 의원 자격을 준다든지 그리고 평민들에게 시민권을
이 줌으로써 이 로마 사람으로 흡수하는 그런 이 재주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판테온 내부에는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신 더하기 피정복민들의 신을 모신 공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피정복민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 성문 앞에서 이 적의 성을 지키는 수호신을 향해서 무릎 꿇고 제가 저 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거예요. 노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것들을 드시고 제발 분노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이 싸움을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고 결국은 다신교 사회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다음은 피사의 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사의 탑의 이 특징은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부터 기울어졌을까요? 아니면 이게 어느 순간 기울어져 버린 걸까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시의 이 피사 대성당에 딸린 부속 건물입니다. 높이는 55m고요. 피사 공화국은 유서 깊은 중세 도시예요. 예, 이 피사 공화국은 아주 유명했어요. 이 주변에 세력권도 넓고 뭐 물론 근처에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 로마의 빛이 가리는 측면도 있지만 여하튼 이 피사 공화국은 상당히 유서도 깊고 이 소위 말하는 공화정 체제를 아주 오래 유지했던 국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가 상당히 발달해서 뭐 심지어는 경찰서장까지 모두 투표로 선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뭐 이 유권자의 숫자는 극히 적었어요. 어, 아니 뭐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러네요. 여하튼 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상당히 깊다고 볼 수가 있죠. 1173년 이 피사의 탑은 착공 시점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요, 원래 이 피사 지방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관계로 이 개발된 지역이라 지반이 매우 무르다는 이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 피사의 탑을 만들 때 지방 공사가 취약했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지방 공사가 취약했다는 것은 고작 이 땅 밑으로 3m밖에 파지 않아서 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공사 도중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를 고려하며 탑을 쌓다 보니 1372년 완공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20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어요. 예, 2세기 동안 만들어진 거죠. 이게 탑이 계속 기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착공 시기가, 완공 시기가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수직으로 탑을 쌓고요. 또 기울어지니까 그 위층을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우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완공 시기가 늦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피사의 탑은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체가 무게에 이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과 나무로 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상 관측, 천문 관측 분야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한 900을이거든요. 이 사람이 개발한 천체망원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900을이면 돋보기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 당시에는 이 첨단 이 관측 망원경이라고 볼 수 있는 9배율, 뭐 나중에는 한 15배율로 이, 이 개선을 성능을 개선하긴 하지만 여하튼 9배율이든 15배율이든 요새 어린애들이 이 천체 관측 망원경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죠. 뭐 지금은 3배율 이상일걸요? 뭐 그런 관측, 아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걸 가지고 이 관측을 했으면 아마 우주의 신비가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주 이 열악한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하죠. 뭐 대표적인 것이 달에 달에 이 지형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이 토성을 발견한 뒤에 토성 주위에 도는 위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전까지 천문학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는 지구의 주위를 도는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는데, 그 토성 주위에 위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새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유, 그 900을 밖에 안 되는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천체를 관측할 수 있었는지 그 지구력과 그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가끔 연장 탓을 한다고 하죠. 뭐가 잘 안 될 때, 이 연장이 나빠서 뭐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뭐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뭘 고치다 보면, 잘 안 고쳐지면 연장 탓을 하죠.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9배율, 15배율 관측 망원경을 가지고 이 대단한 업적들을 쌓았다는 거 보면 부러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비타를 만들어 무게가 다른 물체를 굴린 것이었는데 우리는 위에서 그냥 아래로 떨어뜨린 걸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예,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하죠. 밀라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은 이 쌀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쌀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오히려 베트남 쌀에 더 가깝다고 월남미라고 하죠. 거기 여러분들이 그 중국식 볶음밥 요리에 나오는 그런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1980년대였나요? 80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냉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쌀 농사가 완전히 망쳤죠. 그야말로 쌀이 뭐 생산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월남미를 수입해서 먹고 뭐 고추도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월남고추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뭐 김장도 그걸로 담그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부모님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쭤보시면 아주 실감나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걸로 느껴지는데 여하튼 쌀생전력이 많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은 이 알프스 산맥 근처이기 때문에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풍부해서 리소트 등의 요리가 발달하죠. 나폴리, 시칠리아 섬을 포함하는 남부지방은요, 해산물이 아주 풍부하고 올리브, 토마토도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이용한 이 요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밀라노 베네치아 쪽은 버섯 피자가 아주 맛있어요. 아주 제법 맛이 있더군요. 고소한 맛도 있고요. 이 나폴리나 이 시칠리아 섬에 가셨을 때는 이 멸치 피자나 해산물 피자, 뭐 홍합 피자, 뭐 이런 것들을 맛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아요. 물론 이제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하시는데 아주 그 멸치 이 피자는 아주 인상적으로 맛있게 먹었던 피자 중에 하나죠. 예, 다음으로 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중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이 밀가루 반죽을 구운 납작한 빵에 이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일반적인 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중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대중적인 이 마르게리타 피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이 um베르토 1세의 왕비, 이 um베르토 1세는 이탈리아 이 왕국의 왕이었고요. 이 통일을 이룬 첫 번째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왕비인 마르게리타를 위해 이 바질, 토마토 소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굽는 집이라고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멸치 피자도 좀 그렇고 뭐 해산물 피자도 그렇고 임산물 피자도 좀 그러면 그리고 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시켜 먹는 게 뭐 괜찮습니다. 예, 다음은 파스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파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첨가하는 재료와 이 모양에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이고요. 그 종류만 해도 6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각 지방마다 고유한 파스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파스타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면과 소스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파스타로는 가는 국수 모양의 스파게티라는 것이 있고요. 폭이 무척 넓고 납작한 모양의 라자냐, 그리고 약간 휘어진 짧은 원통 모양의 마카로니, 우리의 만두 비스무리한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 라비올리라는 것이 있어요.
뭐 그 안에 만두처럼 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속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파스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파스타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만 뭐 가지고 와 봤어요. 이게 하비올리고 이게 라자냐고 스파게티, 마카로니 뭐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이름도 다양한 이 파스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전통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통 문화가 아주 많고 풍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민요 칸초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이 팔라초는 뭐 쉽게 얘기하면 어, 왕이나 대통령의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궁전으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거는 주거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 우리식으로 하면 청와대, 청와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죠.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럼까지. 이 포럼은 광장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 제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칸초네부터 보시도록 하죠. 이게 칸초네는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이 번안가요로 많이 이 수입이 됐어요. 이 우리나라뿐 아, 그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이탈리아 문화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그룹들이 혹은 솔로 가수들이 이 많이 이탈리아 출신 이 가수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이 샹송이라고 해서 이 프랑스 음악가들도 프랑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많은 노래를 유행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요 근래에 또 BTS나 뭐 여러 그룹들이 있죠. 뭐 그런 친구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래 14세기부터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에 들어서는 이탈리아 민요 또는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의 칸초네가 우리한테는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인 곡이 오 솔레 미오, 도라오라 소렌토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이 오솔레 미오나 이 도라오라 소렌토로를 열창하시는 걸 가끔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팔라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세 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을 팔라초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 팔라초의 어원은 라틴어의 팔라티움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이 살 집을 건축한 데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팔라초 중 대표적인 것은 이 피렌체의 팔라초 메디치, 그리고 팔라초 피티, 이 로마에 있는 팔라초 파르네제 등 여러 곳에 이 산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탈리아 곳곳에서 팔라초라 이름 붙여진 건축물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을 또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포럼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공공 광장을 얘기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사용됐고요. 주변에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해서 이 도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현재 남아있는 포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자리한 포rum 로마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카피톨리노 언덕은 상당히 중요한 공공기관이密집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로원이 있는 원로원 회의장이 있는 곳도 이 카피톨리노 언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카피톨리노 언덕 이미지고요. 예,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보도록 하죠. 이 로마 공화정부터 제국 시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원전 7세기경 테베레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은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됐고요. 기원전 27년 북쪽은 영국, 뭐 영국이란 말은 앞서 얘기한 대로 틀린 말이죠. 잉글랜드, 그 위쪽에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는 로마의 영유권 바깥입니다. 지배하였고, 영국 남쪽은 사하라, 서쪽은 이베리아 반도, 동쪽은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테베레강 하류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는 식민지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에투르리아의 이 에투르리아가 파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로마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에투르리아의 식민지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독립운동 세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원로원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로원이 왜 저렇게 막강하지? 아니 왜 저러지? 뭐 제국 시대에도 그렇고 초기 시대에도 그렇고 이 원로원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무렵에 독립운동이 이루어졌고 그 독립을 성공시키는데 독립을 하는데 가장 기여한 세력이 그 원로원 세력이기 때문이죠. 이 기원전 270, 뭐 이 얘기는 뭐 더 추가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이 옆에 사진은 만신전 판테온의 모습이고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는 다신교 국가였죠. 그러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예, 황제의 권위만 가지고는 이 로마를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킴으로써 이 기독교의 힘을 빌려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331년 콘스탄티노플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이 도시명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395년 동로마, 서로마의 분열 등으로 이 로마 제국은 분해되고요.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 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하게 되죠. 예, 이 동로마 제국은 자기들을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게 빼앗겼던 이 서로마 제국의 땅을 고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토 회복 전쟁을 계속 일으키게 되죠. 뭐 그거는 제가 한 며칠 후에 수업 시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탈리아와 관련해서는 또 메르슨 조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의 까를루스 대제 사후 메르슨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 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를로스 대제, 찰스 대제, 이칼 대제, 샤르마뉴 대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이거는 사실은 같은 사람을 이 영국 사람은 찰스 대제, 독일 사람들은 칼 대제, 이 프랑스 사람들은 샤르마뉴 대제, 그리고 스페인, 이베리아, 포르투갈을 포함한 이베리아 반도 국가에서는 까를루스 대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멜슨 조약 이전에 사실상 베르댕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원래는 프랑스와 독일로 나뉘어졌다가 이 메르센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탈리아의 원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아이고. 예, 샤르마뉴의 즉위식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예, 다음으로 르네상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요. 피렌체의 이 메디치 가문과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되죠. 예, 그야말로 르네상스는 자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분제 사회이기도 하죠. 이 의복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멧돼지와 이 백로를 지금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백로를 잡을 수 없는데 예전엔 뭐 잡을 수 있었죠. 흔한 게 또 백로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백로를 잡으면 이 평민들이 잡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예, 못 먹었어요. 이거 이 멧돼지와 백로는 자유로운 동물이죠. 자유롭게 이 나라 저 나라를 오고 갈 수 있고 이 산하 저 산하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자유로운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분, 이 귀족이나 성직자만이 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분제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의복과 관련해서 규정들이 아주 다양했죠. 예를 들어 금은 보석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몸에 착용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부유해진 시민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평민들이에요. 평민이면 부를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꼼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어떤 꼼수가 등장하냐면 이 속옷을 비단으로 입어요. 비단이 바깥으로 아니 뭐
고도수로 비단을 입게 되면 그건 강산제에 걸려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목이 처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속옷에다가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를 막 박아놔요. 그 다음에 평민들의 상징인 누더기를 걸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단과 금은 보석은 뭐 다이아몬드까지 포함해서 그냥 누더기에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것이 비단과 이 금은 보석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 칼로 이 누더기를 직접 그어서 직접 긋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 와중에 이 비단과 검은 보석이 드러나게 되겠죠. 뭐 사실 강선제로 잡아도 무관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누더기는 걸쳤기 때문에 이 강선제를 따질 수는 없고 여하튼 자신의 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문화도 이 시기에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도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한 강성제는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왕정이 지배적인 국가들의 경우를 한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에 따르는 상업로의 변화에 의해서 이 신대륙 발견과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은 사실상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만든 배경이 돼요.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에 따르는 상업로의 변화에 의해서 17세기 이후 도시국가가 쇠퇴하게 되고요. 이탈리아는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입성하는 사진이 있어서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가 계속되게 되는데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제가 계속 바뀌게 되죠. 예, 이 반도 국가들은 대외 무역이 쇠퇴하는 순간 이 열강들의 이 각축장으로 희생양으로 변질되는 특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예, 그 뒤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게 되죠. 이 분열된 이탈리아의 18세기 말, 이 프랑스 혁명이 전파되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1861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이 되고요. 수도는 처음에는 토리노, 이후에는 피렌체로 옮겨졌다가 1870년 로마 점령에 이어 1871년에 로마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예, 무솔리니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연합국 측에 가담해서 사실상 이탈리아는 승전국이 돼요.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불황으로 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예, 이 전수국이 됐는데 승전국이 됐죠.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이 뭐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기존 체제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뭐 식민지는 전혀 늘어난 게 없고 뭐 승전국으로서 재미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불황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1929년 전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들이 무혈 쿠데타에 성공해서 이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1929년 세계공황에 대처해서 무솔리니는 화산 임박 산업과 은행에 정부 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죠. 1936년에는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게 되고요. 1937년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940년 영국,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되죠. 국내에서는 파시스트와 주둔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이 격화되게 됐고요. 1943년 7월 결국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을 주체로 해서 이 정치가 의원 내각제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되죠. 예, 뭐 문화에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공존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세 이래로 계속해서 이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와 지방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죠. 사실상 지방색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색이 다르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배도 고프실 것 같아서 여러 먹을거리를 장만해 봤는데요. 이 눈으로만 즐기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뭐, 만났으면, 어, 이런 것도 같이 먹으면서 수업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